총 6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가와 나로 나누어진 지문입니다. 먼저 가의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신분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경국대전에 나온 신분제는 양천제였습니다. 양천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양천제는 처음에는 양인과 그리고 천인으로 구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양인은 과거를 볼 수 있는 특혜는 있었지만 납세와 그다음에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천인은 어디 이제 뭐 국가나 개인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6세기 이후에 그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서 이것이 세 개의 또 신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양반, 그리고 중인, 그리고 상민으로 나뉘게 되고 천민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오개혁 이전, 갑오개혁은 이제 그때는 신분제가 폐지되잖아요. 그 전까지의 신분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하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비 신분에서 풀어준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조선 후기에는 법적으로 제도화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양인이 되면은 이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노비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속량을 제도화했다는 겁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라고 하면서 조선 후기 천인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조선 후기에 천인, 특히나 노비죠. 이 노비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신분의 억압에서 점차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게 속량과 도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조 때부터는 제도화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양반들이 노비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그냥 풀어주는 그런 형태도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문단 이어보겠습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이라는 직역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유학의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이때 굳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걸로 이제 확실해진다라는 의미겠죠.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자, 지금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는 상공업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상민층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신분을 사려고 하는 건데 이때 유학의 직역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유학의 직역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에 유학을 지칭하는 것은 그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양반들을 지칭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유학은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은 군 면제였어요. 그래서 돈 많은 상민층 입장에서는 양반의 어떤 그 지위를 사서 군도 면제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상 유학이라는 그 직역을 이제 사는 것은 온전히 그 제도적으로는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양반의 어떤 계층의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기타 유교적인 의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중의 허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족보에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양반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유학 직역을 살 수는 있었으나 이것은 어떤 형식상의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진정한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양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상민이 양반 계층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 정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문단에서는 18세기 이후 양반이 되려는 상민층이 성장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문단을 보시면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점차 이제 그 뚜렷한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아까 뭐 유료적 의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중의 허락이라든지 족보 편입 이런 게 다 그 양반층으로의 진입을 막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유학의 증가로 알아보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반 계층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는 비양반 계층 이렇게 있는데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양반 계층이 양반 계층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힘이 엄청 컸음을 의미했고 이것을 반증해주는 근거가 유학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신분제가 이제 동호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 변화되는지 양상을 살펴봤고요. 특히 상민층이 조선 후기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양반층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자, 능력주의라는 것은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의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이 관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은 절대로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영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서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유영원의 개혁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영원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문단에서 유영원의 반개수록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했죠. 첫 번째로 유영원은 노비로 태어나서 그런 어떤 현명한 인재를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노비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대와 같이 비도덕적인 직업군은 폐지해야 된다.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기존 과거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험을 일괄적으로 쳐서 뽑히고 최종 이제 거기서 장원이 선발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공거제는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발된 자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학식을 확인하는 게 그게 바로 시험이겠죠. 시험을 보면서 관료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방에도 관료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분배함으로써 그런 시골 향촌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나눠주는 것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거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3문단에서는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공상이 같이 뒤섞여 사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산업공상별로 거주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비죠. 선비를 위주로 개편할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추천을 받고 그리고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거주지에는 더 많이 주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농과 상공인이
선사가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농인과 상공인에게도 선사에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배제된 계층은 뭐죠? 그쵸. 아래에 있는 천민들, 노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선사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럴 것이 정약용은 노비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어요. 노비제는 유지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유영원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사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 사를 주목을 했다. 유영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 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자, 지금 사문단에서는 사 집단을 중심으로 한 유영원과 정약용의 개혁론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 모두 다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를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견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유형원은 사와 민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지배하는 사와 지배당하는 민이죠. 근데 이때 사는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약용은 양반의 세습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능력에 따라서 지배층을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 집단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력 같은 것을 집중시켜서 그 사람들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서는 유형원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도덕적 능력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혁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형원과 정약용의 각각 개혁론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와 나를 통해서 조선시대 신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자, 속량된 사람들, 속량됐다는 것은 노비에서 양인이 되었다는 뜻인데 양인이 되면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게 맞죠. 이는 가의 이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맞고요. 2번.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가보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2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자, 경국대전에서 반포한 신분제는 양인제죠. 양천제죠. 양천제로 양인과 그리고 천인 이렇게 2개의 신분이 존재한 게 맞습니다. 이는 1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번.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자, 이는 2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양반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였나요? 그쵸. 그만큼 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 상공업의 발달로 상민층이 돈을 벌게 되면서 이제 그 상민층이 위에 있는 계층인 양반 계층으로 속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지위를 사기 위해서 유학의 그 직역을 원했고, 그래서 정말 양반으로서 이해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단 제도적으로는 유학의 그런 직역을 얻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그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는 선지가 되겠네요. 5번도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자, 이는 산문단에 나와 있는데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문중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족보에 편입이 된다든지 유교적 의례에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직역을 얻었을 때에도 양반의 특권을 가지긴 하지만 정말 100%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계약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련의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문에서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정약용과 유형원의 계형론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유형원은 자신이 구성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향을 구상했다. 자, 유형원은 그 광대와 같은 직업군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업군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유형원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자, 나의 이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그 공거제를 통해서 그 관료를 선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에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분배해서 향촌 사회에서도 도덕적인 분위기를 이제 구상을 했었죠. 따라서 맞습니다. 3번.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자, 사문단에 나와 있고요. 이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유형원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이는 나의 산문단에 나와 있는데 정약용은 이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산농공상별로 구분해서 거주하는 것을 포함해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 유형원은 공거제를 주장을 했는데 공거제는 뭐냐면 먼저 추천을 선발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시험을 치른 후에 관료로 임명하는 그런 제도를 주장을 했어요. 과거제와는 완전 반대죠.
그 다음에 정약용도 마찬가지예요. 사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은 인물들을 선사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사들을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서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과거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둘은 과거제와 다르게 추천을 통한 그런 인원 선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인원들을 정말 도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으므로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형원과 정약용의 일련의 개형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가의 산문단에 나와 있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죽보의 편입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니은은 나의 산문단에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나의 사문단에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기역, 즉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은 경제적 역량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니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자, 근데 지금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이런 것들이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한다라는 것을 양반층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1번은 모든 면에서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기역,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죽보의 편입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이것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사는 입장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그런 양반 계층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율적 노력으로 보는 것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는 것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더 도덕적인 능력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이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2번은 뒷부분이 틀려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기역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그쵸? 억제하는 장치죠. 디귿은 뭐였냐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의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즉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지배층인 사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적합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을 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역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은 아니겠죠. 단지 그 상민층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불평등까지 심화하는 것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서 도덕 실천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사를 구성하는 것과 지배층 인원을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는데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한다는 것이 양반층의 특권을 명확하게 하고 너랑 나랑은 달라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디귿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니은의 설명이 틀리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아래로 농공성이 심서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의 어떤 위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니은 사농공상 누구나 이니을을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능력만 있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자, 덕행으로 인정을 판정하라. 즉 신분으로 인재를 판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덕으로 판정하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분제를 이제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을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 이는 지금 신분제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유영어는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자, 기역과 리을 모두 지금 그런 어떤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그 신분끼리는 넘나들 수 없다. 위기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유영원은 노비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2번 유영원은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자, 니은과 디귿 모두 자신이 어떤 개인이 인의를 실천하고 덕행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면 농부의 자식이든 모든 이가 다 존귀하게 모든 기회를 얻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영원의 입장에서는 노비제도 폐지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 만큼 이런 것에 동의를 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유영원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리을에 동의하겠군. 자, 지금 유영원은 니은에 당연히 동의하고 그 다음에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 2번을 풀었으면 3번은 당연하게 틀렸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정약용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자, 정약용은 노비제는 폐지하면 안 된다. 노비는 사를 바치는 그런 기반으로서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겠지만은 리을같이 산업공상 중에서 누구라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5번 정약용은 기역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자, 기역에 동의하는 이유는 자, 위에 사가 있고 그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해서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분제는 유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역에 동의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디귿은 이제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모든 이가 다 이제 신분
관직에 나아갈 기회가 생긴다라는 의견인데, 정약용은 상민, 농민까지는 그래도 선사에 선발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는 했으나 노비는 거기서 제외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 적용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16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시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자, 지금 유토피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나와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유토피아에서는 계급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자, 지금 여기 학자 계급은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즉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의 유학은 사는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이런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나에 있는 선사는 여러 선발 추천, 그 다음에 교육, 시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유토피아의 선발 과정은 선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 왜냐하면 가에서 16세기 이후의 양반은 군역 같은 거는 면제를 받으면서 모든 특혜는 다 받았던 그런 불평등한 그런 세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의 관료랑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요. 3번.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의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영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그렇죠.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은 나에서 유영원과 정약용이 주장한 사계급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사집단과 학자 계급이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 그런 집단이 되겠죠. 맞습니다. 4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가에서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문중의 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유교 관습을 지켜야 된다든지 의례 같은 것을 준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족보에 편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학업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5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군.
자, 노동 계급, 학자 계급, 이동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차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쵸? 따라서 5번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 가 지문의 산문단에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에서의 굳어지다입니다. 자, 이때의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굳어지다는 정말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다. 그걸로 확고하게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관용이 우리 집의 가운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이때 굳어졌다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것이 가운으로 자리를 잡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A의 굳어지다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벌써 1번으로 찍혔는데 2, 3, 4, 5번에서 쓰인 뜻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번.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 이때 굳어지다는 물은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비 때문에 땅이 물러졌던 것이 이제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단단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의 격려로 굳어졌다. 이는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더욱 강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번.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몸이 추위로 굳어졌다. 이때 굳어지다는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추위 때문에 몸이 점점 뻣뻣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때는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표정이 딱딱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어지다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A의 굳어지다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입니다.